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상담의 이해라는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의 경험과 또 어떠한 일정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군상담의 필요성에 있어서 설명을 할 때 군에 대한 특수성,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니면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군에 이미 군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학우님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셔서 어쩌면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전혀 이제 군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상담은 우리 학우님들이 두 개의 단어가 조합돼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이라는 단어와 상담이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 상담은 상담인데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군대라는 어떠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을 설명할 때 이 간머리 간자 부스를 쓰는데 이 간머리 간자가 어떠한 울타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수업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교과서적인 어떠한 상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잡고 지식화 시키셔서 머리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개념이 딱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의 개념들을 설명을 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함께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담의 개념으로 개념화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상담의 개념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것이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상담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화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SM-5에도 이미 화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저희 나라가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 어떤 민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와 화가 쌓여서 무엇으로 푸는 것? 말로 푸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요?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이 나무 목자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 두 명이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하고 화가 쌓인 사람들의 그 화를 언어를 통해서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바로 상담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군상담은 과연 무엇일까요?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이라는 그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안에서는 1차적으로 병사들이나 또 장교들 또 부사관들 참 다양한 계층의 제 인적 구성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도 사실 일정 부분 어떠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조금 상담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훈련되어지듯이 슈퍼비전이나 그런 일정한 시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 스킬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 있는 다양한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그들이 배양해야 되는 실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게 군대 안에서는 상담사만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와 또 누가 있게 되냐면 이제 지휘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간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현장에서 보면 상담사님들과 병영생활 상담가님이나 선고충 상담가님들과 또 지휘관 분들과 이렇게 약간 상충되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관 분들이나 중간 관리자 분들이 본인도 상담을 배웠다 막 이러면서 엄청 MBTI 하시고 너무 뿌듯하셔가지고 MBTI에 대한 막 그 검사지를 막 복사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본인이 이제 MBTI 실시를 직접 해보시는 거죠. 근데 하지만 MBTI 강사 과정을 마친 사람과 또 MBTI라는 것들을 한두 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그런 오류들을 또 범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또 생기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존감을 굳이 이제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사실 이렇게 검사지 복사해서 쓰시는 거는 위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가 상담사로서 훈련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그러한 과정에 이르러서 저희가 비록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간부님들께 알려드리면 또 스스로 알아서 또 절제하시거나 또 저희들을 또 존중하시거나 해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낄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또 상담사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저희의 전문 영역인데 이분들이 우리를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고슴도치에 가시가 돋치신 것처럼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런 건 불법이에요. 이렇게 약간 언어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느끼시게 되면 사실 간부님들이 마음문을 닫으시면 병영생활 상담관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조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담가님들, 그러니까 상담사로 저희가 많은 시간과 훈련되어지듯이 그분들도 군대의 전문가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아니면 또 부사관이라면 자기 주특기에 아주 일정 부분의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지식들을 습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의 지식과 그분들이 간부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 영역의 지식이 좀 잘 이렇게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상호 협조 하에서 군대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잘 인도하고 또 안정시켜서 만기 전역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군대 안에서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간부로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이미지, 인상, 또 개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왜 군상담이 특별히 이렇게 필요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하나의 과목으로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명명화시켜서 학과로 개설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큰 조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짧게는 군에는 조금 오래 있었지만 짧게 소방이나 경찰 상담을 경험한 저로서는 정말 특징들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면 좀 환경적인 특징도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공통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군은 사실 기본적으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거고,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해서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기 희생뿐만 플러스 타인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나 적에 대한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부분들도 배우게 되죠. 하지만 경찰도 물론 일정 부분 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피의자는 이게 사살을 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징들이 조금 성향의 특징이 조금 다르신 것 같고요. 물론 그 조직에서 학습되어지시는 거겠죠.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을 구출하고 도와주고 사회에 본인들이 공헌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자부심 없이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군경 소방이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정말 사회에 내가 일정 부분 공헌하고 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살고 있고 이러한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없이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가 그분들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상담사로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하기 전까지는 참 몰랐구나 라는 생각. 왜 경찰이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왜 소방관님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말이 정말 쑥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하고 반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소방관님들은 어느 정도시냐면요. 제가 소방서에 이렇게 나타나면 낯선 인물이 이렇게 소방서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막 달려오세요. 달려오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시면서 제가 누구누구 분을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분이 4층에서 일을 하시면요. 거의 저를 4층까지 안내를 막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 0점에서 10점이라고 하면 정말 10점 정도로 그렇게 몸에 배어 계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만큼 내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심하실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경찰서나 군대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은 위병소라는 부분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 경찰서는 이제 출입구에서 경찰관 분들이 미리 이렇게 다 조사를 하시죠. 어떻게 오셨는지 다 쓰게 되고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근거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신들의 울타리가 좀 이렇게 울타리를 두께가 있다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좀 소방 같은 경우에 하나의 울타리 한 선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경찰은 한 2개의 울타리 정도? 이거는 정말 외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의 조직의 특성이 뭐 그렇다 이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군대 같은 경우는 한 3개의 울타리 정도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자신의 울타리들이 강조가 되어진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 군은 그 울타리가 훨씬 더 겹겹이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환경적으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장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보시면 군은 다양한 인적 자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이나 경찰도 민간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정규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제가 군대 용어에 익숙해서 전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직업 정년퇴직을 하신 그러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함께 자원봉사의 형태로 아니면 아주 적은 보수를 받으시고 또 거의 봉사의 형태의 조직들이 많은 반면에 군은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지만 그러한 근무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선은 장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관이 있을 거고요. 3번째 보면 요 사이에 이렇게 준사관이라고 하는 또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군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군인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분들을 지칭할 때, 네, 군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군대 안에는 일단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직업군인이 될 거고요. 이러한 직업군인 외에 정말 우리 병사분들의 표현에 의해서 강제로 아니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에 와야 했다라고 하는 병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면 이제 장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장은 직업군인을 표현을 하고요. 병은 병사들을 표현을 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인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무엇을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적과 싸워 이기는,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 이런 특징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대들을 설명을 하실 때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다라고 그 문구를 보고 참 얼마나 이겨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많이 느꼈는데요. 이 군인분들은 일단 적과 싸우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되시는 거죠. 군대 안에서 직업적인 목표나 목적이 되실 거고요. 이분들이 다 모든 것들을 행정적인 소요까지도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행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뽑는데요. 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이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군 안에 있는 공무원이다라고 해서 군무원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군인과 크게 군무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군무원 그룹도 사실은 또 몇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 분들도 공무원처럼 똑같이 일반적으로 공채 시험을 보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군무원들이 계시고요. 공개 채용해서 들어오시는데 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개 채용하시는데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그런 신분처럼 일반직 군무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직 군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1년 단위의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1년 해서 또 3년씩 저희 병행생활 전문 상담관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데요. 2년까지 최초 계약을 하고 1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시는 신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정년을 보장하는 그러한 경력직, 전문직 군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생긴 그러한 조직적인 특징상 그렇게 다양한 그러한 신분들에 맞는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의 분들이 모여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적 구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특정 종교 집단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종교 집단을 저희가 참석을 할 때 우리 종교에서는 뭐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만 들어오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군대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군에 들어올 때 사실은 약간은 이렇게 좀 자격들을 요구하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심리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장병은 집단생활, 특히 군이라는 조직의 집단생활에서는 조금 생활하기 어렵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저희의 표현으로 걸러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또 군생활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부여하기도 하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병들은 특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치고 본인이 뭐 입대 요청을 하고 해군도 그렇고 해병대도 그렇고요. 지원 요청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공군 시험 봐서 자대 배치를 조금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하는 이러한 특징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일단은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사회에 있었다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이곳에 와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면 저희가 강남이나 강북이나 뭐 경기도권에서 뭐 수도권 이렇게 본인이 살았던 지역에서 쭉 이렇게 특별하게 이사하지 않고 성장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고 중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하는데 군은 그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참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아니면 뭐 중후반에 다양한 나이대에서 군대에 들어와서 대부분 20대 초반에 군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20대 초반이라는 어떠한 특징들로 평준화되어진 뭐라 표현하죠?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평준화되어진 대우를 받게 될 때 또 그들이 갖게 되는 또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조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시겠지만 군이나 경찰, 소방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표시 하나는 하사님, V표시 2개는 중사님, V표시 3개는 상사분, 여기에 별을 달고 계시면 무엇입니까? 원사님이셔서 이거는 바로 부사관을 나타내는 계급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부들은 무엇로 표시가 되어지죠? 장교분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시초에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서 있으면요. 이분들은 바로 준사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준사관이라는 계급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냐면요.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준사관이라는 계급이 존재하는데요. 장교의 업무를 일정 부분 감당하실 수도 있는 부사관보다는 더 높은 그러한 계급을 바로 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에 있을 때는 이게 육군하고 공군이 조금 준사관에 인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상사를 하시고 나면 부사관 중에서 상사를 하시고 나면 시험을 거쳐서 준사관으로 인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사 진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준사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준사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시고 나면 공군에서는 특별히 감독관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육군에서는 흔치 않았던 준사관 분들이 공군에서는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부대가 중간급의 부대여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감독관님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각 해부대마다 좀 주임원사님들이 계시는 것만큼 감독관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자기의 어떤 특화된 그러한 역할들이나 또 그 감독관님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부사관들이 또 존경?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제 그 위치에 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의 목표이신 거죠.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 다른 그런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군대만 그런 건 아니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계급을 가지고 있고 또 소방 같은 경우도 소방, 뭐 경장 뭐 이렇게 나뉘어지시던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가시게 되면 이 계급을 먼저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교육을 받을 때 저희한테 막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계급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궁화라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궁화 다신 분들 이제 저희가 영관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군대 안에서는. 그래서 이 영관급들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별님들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님들도 별 하나는 뭐 어떻게 부른다. 똑같이 뭐 소장, 뭐 다 별이니까 장군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지만 그 장군분들 중에서도 준장, 소장 뭐 이렇게 또 이제 명명하는 지칭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이러한 이 단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를 가시게 되면 제일 애먹으시는 게 군상당관으로 가셔서 애먹으시는 게 아마 이 계급장과 같이 외우시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권한적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명하복적인 특징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죠, 군대에서는. 그래서 상명하복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대 안에서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같은 병영생활 상담관, 또 다른 분야에서는 국방심리검사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심리검사들을 개발을 하고 또 군의 스트레스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군대의 특성으로 제가 구분을 할 때 환경적이고 인적 구성이나 또 이제 구조적인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연결시켜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좀 설명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아까 환경적인 특징을 보면 군은 제가 한 뭐 3겹줄 정도로 군 안에 들어가는 게 결코 이렇게 쉽지 않다. 조직 안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환경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군 조직의 문화도 또 다양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육군이냐 또 해군이냐 해병대냐 공군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공군이냐 해군이냐 해병대냐에 따르다 보니까 아주 쉬운 예로 환경적인 특징을 봤을 때 육군 같은 경우는요.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던 제가 참 신기합니다. 근데 싸우는 어떠한 제일 중요한 무기는 사람이에요. 육군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는 간부나 병사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해결해 주려고 간부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사람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구글이 뭐 꿈의 직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구글의 직장 생활을 조금 다른 다큐를 제가 봤을 때 구글은 그 타운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직업 간부 그러니까 그 구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심리 서비스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담 심리 서비스도 한 분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혼 전문 상담사 또 뭐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이런 부분의 전문가 다 나뉘어져 있고 또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면 또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굉장한 환경적인 특징들을 잘 갖추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갖추어진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 타운 안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요. 내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에 식당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나라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특히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이미 구성을 많이 갖추었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조직 안에. 물론 저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하지만 민간인인 제가 군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 안에서 제 위병소를 통과할 때마다 뭔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만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담가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공통적인 어떠한 나눔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경험들을. 위병소를 통과할 때마다 이제 병사들이 딱 격려도 하고 그리고 군대 안에서는 민간인은 별로 잘 탈 수 없는 그 레토나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상담관인 저를 많이 배려하시는 지휘관 분께서는 레토나가 사실 히터는 정말 잘 나오는데 에어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상담관님 레토나 배차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지휘관 분도 계셨었는데요. 상당한 배려시죠. 근데 하지만 저는 레토나를 타는 것 자체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레토나 타는 게 너무 신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특징들 가운데 일정한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 이 울타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군대를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우리 병사들은 너무 있기 싫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데 뛰어넘을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죠. 저 같은 민간인도 이제 입출입이 조금 어려운 군대 안에서 제가 처음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는 이제 4시에서 4시 반 정도 부대마다 조금 특징이 다르지만 체력 단련을 하면서 거의 마무리 시간쯤에 맛있는 커피를 사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텀블러를 옆에 이렇게 딱 들고 막 이렇게 위병소를 향해서 씩씩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병소에 딱 도착해서 병사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 외출증 있으십니까?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외출증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외출증이 있으셔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가 정말 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뒤돌아서서 오는데 또 저희 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상담관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지금 위병소 갔다가 체력 단련하고 위병소 갔다가 본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지금 여단장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상담관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 퇴근하시는 거 아니냐 이러시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위치 파악을 하려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군이라는 조직이 일단 이렇게 위병소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지만 저는 이제 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러한 경험이었고 긍정적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생각과 또 의미를 부여해서 좋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오는 경우들은 정말 99.9999 거의 정말 100% 없다고 저희 병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없고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습을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학습하는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바로 말을 끌어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을 억지로 끌고 와서 어떻게든 호숫가에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억지로라는 표현 자체가 학대인데 우리 병사들이나 몇몇 간부님들이 표현하실 억지로 왔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간부님들을 표현할 때
그래도 간부님들은 월급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라고 표현하지만 그 간부님들도 다양한 생활 환경을 거치시면서 본인이 정말 좋아서 어떤 자부심으로 또 군을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선택하셔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일반화시켜서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간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러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런 피드백 가운데 스트레스를 또 정말 많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래, 제가 선택한 거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개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개인이 어떻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누구나 다 끌려서 오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끌려서 왔을 때 얼마나 이 울타리를 정말 뛰어넘고 싶겠습니까? 가지가지 방법들을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휴가를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본인의 이제 군대는 누구나 가야 되니까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군대는 누구나 가야 되는 곳이니까 나도 한 번쯤은 이제 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학교나 학기 뭐 본인의 어떤 실력 배양, 군대 가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니까요. 이것들을 위해서 본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병사분들은 미리부터 이제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가 계획이죠. 나는 언제는 내가 꼭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병사 중에 어떤 병사가 있었냐면요. 이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까요? 어쨌든 그러면 방법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군요.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그러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사가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병사가 그렇게 그 치료를 준비를 하고 입대를 한 이유는요. 저한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래요. 근데 군대에 가면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생활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힘든 경험을 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이렇게 군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내향형인 친구들은 꼭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여가 시간이 되죠.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데요. 그런 시간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목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외박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입대를 한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일병 때부터는 혼자 외박을 잘 내보내주진 않거든요. 일병까지는요. 네, 하지만 이 친구도 일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기 주특기를 정말 너무 잘해서 간부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러다 보니 간부님들께서 이 병사 같은 경우는 일병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외박을 내보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정을 하셨고 그런 가정들을 또 이제 논의들을 거치셔서 이 병사는 꼬박꼬박 이렇게 치료를 목적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치료도 받고 자기 개인 시간도 또 가졌던 이러한 계획을까지도 세워가지고 오는 정말 구체적인 그냥 전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본인이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갖고 오는 병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외출이나 외박이나 휴가 등을 통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여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병사들이 있고요. 또 군대 안에서 휴가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독서 감상문을 써서 시상을 해서 표창을 받고 휴가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 포스터 대회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이제 또래 상담병으로 저는 이제 많이들 활동하기를 원하는데요.
또래 상담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상담관들이 운영을 하고, 물론 군대 안에서도 또래 상담병을 이렇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래 상담병들이 뭐 상담 시간 100시간 채워가지고 뭐 외박을 받는다거나 해서 굉장히 좀 그들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보상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래 상담병을 관리를 할 때는 일단 병사들이 휴가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지휘관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병사들에게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대 가니까 표창만 주시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표창장이란 그렇게 의미가 없죠. 물론 나중에 이력서 쓸 때 한 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병사들은 표창증 플러스 휴가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창장만 주시길래 좀 당황해서 휴가증은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군대 안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지, 누가 저한테 표창 뒤에는 반드시 휴가증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요.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부대에서 표창과 휴가증을 같이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가셨는데 표창만 주는 부대에 가시면 배치를 받거나 그런 지휘관분을 만나게 되신 상담관님들은 아마 표창 뒤에 휴가증이 같이 더불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못 배우실 수도 있죠. 근데 표창과 휴가증이 대부분은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표창만 별도로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병사들이나 간부들에게 중요한 건, 간부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차도 제대로 못 쓰셔서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휴가증이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병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병사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특징들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경험을 할 때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또 상담관님들이 해부대에 맞게 또 생각을 하셔서 또 지휘관분들께 지휘 조언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병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병사 같은 경우는 고향이 이제 굉장히 음식이 맛있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또 요즘에 이제 뭐 많이 개선이 돼서 사실 병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병사들의 식단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간부님들보다 더 좋아서, 간부님들 중에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출장을 가시거나 이러실 때 저희도 그 출장지에 가서 개인적인 돈을 내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식사를 사드실 때 병식을 사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식당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예산도 많이 이제 증액이 됐고, 또 취사병들도 많이 늘렸어요. 편제가 늘어나서 또 양질의, 또 저희는 뭐 이모님 이렇게 뵐렀지만 민간 조리원분들도 더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요즘에는 이제 더 늘리는 추세죠.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 식당 가면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대도 외주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병사가 살아왔던 그 지역의 음식은 너무나 맛있던 거죠. 꼭 이 병사뿐만 아니더라도 상담회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할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할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랑 뭐 부모님들끼리 어디 갔었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병사는 그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사실은 탈영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은 탈영까지는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이 병사 같은 경우는 약간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 것은 탈영하기 전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관님, 우리 부대는 탈영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탈영을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 담을 넘어서 그 담을 넘어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안전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늘 언제나 상담에서 그런 얘기, 뭐 구체적인 건 아니었지만 본인은 탈영을 할 것이고 너무 힘들고 이 부대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병사기 때문에 간부한테 물론 지휘 조언할 때 탈영할 우려가 있으니 조금 좀 케어를 부탁드려요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간부도 사실은 상담관한테 늘상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설마 그날 정말 탈영을 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까지는 그렇게까지 경계를 하진 않았는데 정말 그 다음날 탈영을 했더라고요, 이 병사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간부님이 이제 탈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서울역이나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딱 기다리시다가 이제 터미널 그 친구가 기차를 안 타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군사경찰 그때는 헌병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친구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던 건 같이 이제 탈영한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병사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향의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상담관으로서 듣는데 터미널에서 잡았을 때 밥이라도 한 끼 먹여가지고 데리고 오지 그냥 데리고 왔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고 그 병사를 또 이제 군사경찰에 가서 제가 이제 같이 또 좀 따독거리고 안정화시키고 또 재판 결과 받고 거기서 이제 그 병사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충실히 군 생활을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또 그 병사도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조기 전역을 또 복무 전환을 저희가 신청해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환경적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삶에서 살아온 병사들이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쉬운 예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가 굉장히 많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으로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아오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각자의 방을 이렇게 주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은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개인적인 어떤 영역,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렇게 자라온 병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모아놓으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나? 잠자다가 일어나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나? 일단 뭐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계급이 낮을 때는 막 이 선임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경이 사회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많이 개선된 생활관에 생활하시는 병사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침대가 있고 공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생활관으로 이제 많이 변경을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갔던 부대처럼 정말 70년대 구조, 저희로는 막사라고 하는데 육군에서는 70년대 막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대는 30명씩 한꺼번에 잤습니다. 일렬로 이쪽 누워서. 그것도 마주보고, 복도와 마주보고, 이렇게 여기 복도가 있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탁 누워서 발을 딱 하면 누군가의 배에 이렇게 탁 얹어지는 거죠. 그리고 딱 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런 구조에 있는 생활관에서 딱 배치가 되면 병사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또 시간이 지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조금 떨어진 공간에서 살다 보면 개별화가 되고 개인적인 문화가 좀 존중되는 거는 있지만 성향이 좀 존중되고 문제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하나라는 전후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알게 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역할 때쯤 돼서도 되게 밋밋한 그리고 전역하면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렇게 군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부터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탁 팔로 치면은 옆 사람이 있고 하는 이런 생활관에서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본인들 말로는 딱 일주일이래요. 너무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좀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같이 훈련하다 보면 좀 더
가족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선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서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배울 것들도 많이 있는 사람들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참 좋은 군 생활이었다. 그리고 전역해서도 계속 만나고 있는,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또 특징을 보이는 그러한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사실은 강점도 있고, 대부분 뭐 우리 병사들이 느끼기에는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런 환경이지만, 거기서 환경적인 제약, 일단 뭐 들어가는 데부터가 어려워서 들고 나가는 거에서부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용물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제한됐을 때는 병사들이 사실 전화통에 붙잡혀가지고 딱 개인정보 시간만 되면 전화통으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외부와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그리고 저도 군대 갔을 때 참 답답했었던 게, 저희 군대에 이렇게 연속 복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팅이 탁탁탁 자동으로 되고, 소팅이 자동으로 되고,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갔더니 팩스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또 스캔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군에 있는 자료가 외부로 나가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때도 자료를 따로 다운받을 수가 없고, 다 무슨 자료 교환 체계라는 것들을 거쳐서 또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환경이 너무너무 약간 힘들었어요, 적응하는데. 그래서 또 저희 상담이라는 직업을 또 배려하시느라고 군대 안에서 인터넷 PC를 설치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PC를 활용할 때도 또 일지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해주시면 그에 부과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군대 안에서는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경력이 조금 이제 되고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저는 인터넷 PC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에 설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해볼 거예요. 막 이랬는데요. 요즘에 이제 심리 검사 다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하니까 사실 편리하긴 합니다. 바로 온라인 심리 검사 해가지고 출력해서 병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편하긴 한데, 그것보다 그 온라인 인터넷 PC라는 것 때문에 보안 감사 때도 신경을 써야 되죠. 하는 게 훨씬 많아서 오히려 제가 그냥 검사지로 하고 또 집에서 해가지고 해석해서 이렇게 병사와 그 다음 회기 때 상담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도 군대 가면은 복사기가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연속 복사는 할 수는 있게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류를 위에다 이렇게 딱 꽂으면 자동으로는 되지만, 그러나 이제 세팅은 그런 복사기는 거의 볼 수 없고요. 또 연속 복사도 사실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노후된 경우가 많고. 제가 어느 이제 재정에 갔더니, 재정은 이제 외부랑 많이 팩스를 이렇게 스캐너를 할 문서가 많아서 그런지 스캐너가 연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이제 부서 같은 경우는 스캐너도 이렇게 한 장씩 넣어야 되는 경우에 스캐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업무 효율화, 사무 간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군대의 업무기기부터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또 그러한 기기들이 투입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보안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 아직은 군대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그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환경적인 특징들 때문에 사실 인터넷이나 좀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하다가 밖에서 온 또 병사나 또 중간에 입대한 간부들 같은 경우는 또 답답함을 호소를 하죠. 힘들죠. 저 비효율적이게 왜 저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장 과정 중에 특히나 뭐 저처럼 시간이 없이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했어야 됐던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병사나 간부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하다. 왜 저렇게 시간 낭비적으로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보안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군대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유가 있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환경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계선 때문에도 그렇고, 또 사무기기나 그러한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도 또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인적 구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받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요거는 좀 구조적인 특징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인적 구성 같은 경우에 아까 장교 라는 어떤 간부들의 집단이 있고요. 간부라는 집단과
간부의 어떤 도움적인 역할을 주는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군무원이라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병사라는 집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각각 하는 역할은 또 뭐에 따라서 나뉘어지냐면요. 계급. 사실 일반적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한이나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가 한계가 있고 생기는 것처럼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계급이라는 어떤 직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군대에 끌려온 의지가 가장 약한 군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병사 집단을 보면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간부 집단도 또 간부의 특징으로 계급이 분류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병사도 병사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계급이 또 나뉘어져 있고요. 군무원도 군무원 나름대로 공무원이 각 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한 군무원도 각 급수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이렇게 볼 때 각각이 참 층층시야, 정말 병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층층시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2등병, 짝대기 하나인 2등병의 입장에서 보면 저 위에 계시다고 표현하는 통상 저희 병사들이 병장들을 이렇게 봤을 때, 와, 나는 언제 이제 저 역할까지 가나? 나는 언제 저 때가 돼서 이렇게 과연 전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계급들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수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 2등병이 얼마나 숨이 막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2등병이 왔을 때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또 군대 문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민간인의 티를 아직 못 벗은 그럼 2등병을 또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군에서 보낸 시간보다 군 밖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민간인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2등병들이 와서 막 긴장해가지고 상담실에 와서도 단아가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에, 상담관님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요가 나와요. 상담관님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본인이 이제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괜찮다고, 상담실에서는 요자 써도 돼요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주면 사실 또 군대에서 시간을 보냄에 따라서 군의 문화에 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요.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서 2등병으로 오면 얼마나 참 힘들까. 민간 생활과 다른 군이라는 환경적인, 구조적인, 또 인적 다양한 구성이 있는 이 조직이 2등병에겐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들은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길래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도 민간에서,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해결했던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 이거는 좀 의문이 뜰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등병을 쭉 상담을 하다 보니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상담 의뢰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간부님들과 저희는 이제 병영생활 상담가는 저 같은 경우는 군을 잘 모르고 항상 군대의 전문가는 간부님이십니다. 좀 이런 태도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부님과 또 상의를 합니다. 사실 이 병사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했었다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병사가 기타를 상담실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간부님이 휴가 나가서 기타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개인 정비 시간에 아니면 혼자 있는 곳 찾아가지고 이제 기타를 이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또 간부님과 또 같이 조율하면서 부대 안에서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상에서 또 집단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 노하우가 또 스트레스 해결 방법들이 이제 쌓이면서 일병, 상병이 되면서 어떤 문제 행동들이 조금 줄어들고 돌발 행동들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등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뭐 각각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고민하는 문제나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영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2등병 때는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했었던 많은 생활들이 제한되어지고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이들에게는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해소시키는 지휘 조언들이 바로 상단관들 그 뒤에 해야 되는 필요성, 군상단관이 해야 되는 필요성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습니까? 2등병인데 사실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많이 이제 휴가들이 제한되어져서 휴가들을 못 가게 되어져서 병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휴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보장해주는 휴가가 뭐냐면 이제 신병 위로 휴가와 그리고 말년 휴가. 말년 휴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꼭 거의 보장을 해주고 우대 차원이죠, 병장분들. 신병 위로 휴가는 이거에 또 더 앞서서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휴가 날짜가 겹치면 신병들을 먼저 신병 위로 휴가를 먼저 보내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등병들이 많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본인도 그리워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도 그립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장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지금 휴가를 계속 못 나가고 있는데 2등병이 이제 딱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코로나가 뭐 잠깐 풀린다던가 조금 좀 해서 코로나 그 관리 규짐이 조금 완화돼서 너희들 이제부터 휴가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땡 하면 2등병 신병 휴가부터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신병 휴가를 못 나가고 1병과 상병을 달았던 그 시기를 갖고 있는 병사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미움에 대해서 괜히 미운 거죠. 이 신병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겪는 갈등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또 군이 받는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적인 군의 어떤 시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캐치하셔야 되겠지만 또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들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1병이 되면 또 뭘 고민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선임인 거예요. 저희 병사들이. 선임이다 보니까 이 선임의 2등병을 관리해야 되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2등병을 관리해야 되는 선임이 되는데, 요즘은 사실 이 2등병에서 1병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대에 오면은 통상적으로 한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사이에 1병을 다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군생활이 길었을 땐 그랬는데, 군생활이 18개월로 단축이 되면서, 이제 신교대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1병을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병사들이. 그러면 사실 본인도 아직은 2등병 같은데 1병이 되고 선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병이 되면요. 벌써 이 1병이 왜 1병인 줄 알아?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1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선임들이나 간부님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이 없는데 일은 많이 해야 되는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그러면 후임이라고 들어오면 일을 또 빠릿빠릿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냥 대부분 본인이 어떻게 힘들었던가는 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자기가 힘든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등병의 힘듦을 살펴주기 전에 좀 더 빨리 일을 익혀줬으면, 빨리 배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양한 배경 안에서 일의 학습 속도가 다른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1병이 되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일은 많아지고 자기가 다 감당하기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상병 선임들한테 또 혼나고 그러다 보니 후임이 와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후임은 후임대로 또 잘 못한다면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때부터 이제 본인 업무를 본격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여자친구와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성과의 관계나 어떠한 뭐 요즘은 다양한 성적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라고 지칭하기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연락을 이등병 때는 이제 그리워서 한 10번쯤 하다가 일병 때는 일도 많아져서 또 지치고 힘드니까 또 쉬는 시간마다 또 자야 되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다 보니 오히려 10번 하던 걸 5번 하게 되고 5번 하던 걸 2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과 교제하는 그런 그 상대방이 파트너가 너가 막 변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요즘은 일말상초가 조금 당겨졌다고 하지만 일말상초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이별이라는 걸 또 경험하면서 또 너무 힘들어져요. 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겠는데 기존의 본인이 사회에서 유지되던 관계들과 또 트러블이 생기면서 힘들어지고 점점 더 이제 군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또 그때부터 서서히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비효율성, 군대의 비효율성이 더 많이 인식이 되어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이등병과 일병 생활을 또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불만이 막 이렇게 차오르게 되죠. 그래서 상병 중간에서 말쯤 되면은 간부님들께 막 대들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병사들이. 그러다가 한참 이제 막 이제 뚜껑이 열리고 본인이 서서히 미쳐 간다고 표현할 때쯤 이제 병장을 맞이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아, 이제는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군대에서 보낸 날보다 군대에서 이제 보낼 날이 더 적게 남았다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뭘 고민하게 되냐면 저녁 후를 고민을 하게 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또 상담에 오게 됩니다. 사실은 본인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에 와가지고 또 실제적인 진로 상담들을 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간부님들도 마찬가지 뭐 장기로 군대에 오셨든 단기로 오셨든 아니면 뭐 어떻게든 이제 전역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상담관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들을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적으로 인적 구성 또 구조적인 특징들로 인해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너무나 많고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얼마나 여러분들이 요구하셨던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설명을 잘 드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혹시라도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좀 더 다른 사례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좀 수업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또 워낙 군대나 요즘은 또 개인정보가 또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허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또 답변을 제한이 된다라고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군의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정말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징들을 또 설명을 또 드리면서 그 아쉬움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